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년 동안 민법 과목을 맡게 된 윤태석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 여기 있어요. 자, 일단 엊그제 월요일날 학기론 들으셨죠? 자, 오늘은 이제 민법 시간이고 올해 민법 33회 엊그저께 10월 말에 그 기초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총 40문제 오지선다형이고요. 5개 중 정답 지문이 하나 있어요. 틀린 걸 물을 수도 있고 옳은 걸 골라라. 정답 지문이라고 그러고 올해 시험의 특성 박스형 문제라고 하죠. 박스하고 다음 중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또는 틀린 걸 모두 골라라. 박스형 문제가 보통 우리가 10문제를 이제까지 안 넘었어요. 작년에도 9문제 나왔고 재작년 32회 때도 9문제. 근데 올해는 무려 몇 문제 나왔어요? 15개나 나왔어요. 처음이에요. 박스형 문제가 우리 33년 민법 기출 중 10개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 다른 과목 공인중개사법도 박스 문제 거의 20개 가까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박스형 문제가 요즘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에요. 시험 경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차뿐만 아니라 2차 과목도 박스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요. 박스형 문제가 다음 중 옳은 것 틀린 것도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옳은 것 틀린 것은 정답 지문 하나만 정확히 알면 그 문제를 맞춰요. 하나만. 근데 박스형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3개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나오는데 작게는 2개, 많게는 3개를 알아야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게 박스형 문제예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가 체감적으로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작년에 올해죠. 박스형 문제를 제가 이제 9월 동영 때 요즘 많이 출제되니까 40문제 중 계속 작년 비슷하게 10문제씩 계속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도 훈련을 통하면 보는 요령이 있어요. 포함시키고 또 제낄 것 제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설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2개를 몰라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나중에 훈련하면 되고. 그래서 올해 박스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내년 우리 34회도 최소한 12개쯤은 나올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그 다음 올해 시험의 특성. 다음 중 옳은 것은 무려 15개 나왔어요. 이것도 한 1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박스형 문제하고 옳은 문제가 합쳐서 몇 문제예요? 30개나 나와버려요. 40문제 중. 그래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 민법을 그냥 어렵게 봤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은 그거보다 옳은 것은 더 어려워요. 왜? 틀린 걸 4개를 제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가 조금 체감적으로 어려웠어요. 틀린 것은 그 다음에 기타가 나머지 10개 구성했죠. 그래서 체감적으로 올해 민법 시험을 모두 좀 어렵게 보셨어요. 단 시험은 어렵게 봐도 점수는 나와요. 합격 점수는. 시험은 요즘은 추세가 옛날같이 쉽게 출제 안 돼요. 한 문제 한 문제를 어렵게 맞춥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사례 문제는 9개 나왔어요. 올해. 보통 사례 문제는 12개, 13개쯤 나오거든요. 근데 박스형 문제 옳은 걸 많이 내버리니까 사례 문제는 좀 줄였어요. 가불비용으로 나오는 거. 사례 문제는 이 정도 한 10문제, 12문제 예상하시면 돼요. 자, 총 40문제. 만약에 박스형 문제가 없다면 오지선다로 구성하면 한 문제 5개 지문, 5, 4, 20. 원래 200개 지문이 기본이에요. 200개 지문. 그게 40문제를 구성하는데 올해는 박스형 문제 지문은 기역, 니은, 디귿 3개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죠. 그래서 총 지문이 200개가 아니라 173개가 나왔어요. 제가 다 쉬어봤어. 그래가지고 173개가 나왔고 그중 법조문 우리 공부 대상이 법조문하고 대법원 판례거든요. 법조문 관련 지문이 93개 나왔고 대법원 판례 지문이 8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법조문이 대법원 판례보다 13개 더 나왔죠. 자, 원래 이래요. 그래서 200개 지문 중에서 절반 50%는 법조문 관련 지문이고 절반 50%는 대법원 판례 지문이에요. 작년에는 법조문이 80개였고 대법원 판례가 90개였어요. 즉 5대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오차는 있어요. 즉 5대5 또는 6대4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공부 대상은 법조문 그 다음 이걸 토대로 대법원 판례를 잡아가는 게 민법 공부예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방향이. 그래서 민법은 판례가 중요하다 하더라.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판례만 하면 안 돼요. 왜? 법조문이 더 나와요.
통상 6대 4거든요. 작년만 판례가 역전했지 이제까지 30년 기출을 제가 다 분석하면 법 조문 지문이 더 많아요. 60%, 40%. 근데 이제 가끔 역전도 되니까 그냥 50%, 50%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 지문을 봤는데 처음 봐. 뭔 소리지? 첫 기출. 모르는 지문. 평소에 우리가 1년 동안 공부 안 한 지문. 몇 개 나오느냐? 약 15개에서 25개 나와요. 해마다. 올해 21개 나왔어요. 그러면 해마다 이래요. 15개에서 25개는 전혀 공부 안 한, 평소에 저 귀퉁이에 있어서 내가 공부 안 한 지문. 첫 기출. 20개쯤 나옵니다. 작으면 15개, 많으면 25개까지 나와요. 해마다. 그러면 이 모르는 지문을 중간에 1번에서 만났을 때 그럼 이 문제를 틀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시하면 돼. 물음표하고 2번 지문으로 가요. 이것도 몰라. 3번 지문으로 가요. 3번에 내가 아는데 정답 지문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지문은 학급 점수 60점, 70점대 맞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벌써 33회잖아요. 무려 30년 세월 동안 기출된 거 있죠. 그것도 1년 동안 우리가 못해요. 1년 동안 열심히 해도 기출된 관련 지문들을 여러분 걸로 못 만들어요. 그것만 완전히 하면 된다니. 그것도 많아요.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갑니다. 모든 시험은 기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민법뿐만 아니라 학개론도 마찬가지고 2차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출 관련 내용을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지문, 낯선 지문,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우리 훈련하겠지만 전혀 상관없어요. 이 모르는 지문 20개, 그 문제수로 따지면 5, 4, 20, 4문제밖에 안 돼요. 우리는 60점이 합격 점수죠. 따라서 이 4문제 정도 너나 풀어 하고 버려버리면 돼요. 근데 20개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영향 준 건 2문제밖에 안 돼요. 2문제 정도만 틀리라고 낸 거고 나머지 지문 2개 몰라도 정답 지문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보시면서 제가 이제 동영 모의고사 할 때 훈련을 시켜요. 일본은 모르는 지문 박아요. 그럼 물음표하고 다음 지문 가고 거기서 정답 체크하는 훈련을 하면 돼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올해 항상 해마다 난이도 상중하가 있는데 모든 시험은 40문제 중 난이도가 있어요. 정확히 6개에서 8개가 해마다 난이도 상이에요. 6개에서 8개. 80점 이상이죠. 그거 틀리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 상은 틀려도 되고 찍어서 한 2-3개 맞출 수 있어요. 8개 중. 그 다음 극상이 한 2개쯤 돼요. 그거 틀리라고 낸 거야. 그러니까 과감히 극상 3문제하고 나머지 5문제 포함한 6문제에서 8문제는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얘들을 버려야지 돼요. 버려야 돼. 그래야 나머지 난이도 중하 문제에서 맞히는 거예요. 난이도상 8점 이상 8개는 틀려도 아무 상관없다. 1차에 한해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 요즘 추세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험이 어려워져요. 과목이. 민법 32회가 어려웠고 올해도 32회보다는 살짝 쉽지만 그래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요즘은 다 어려워요. 올해 특성. 난이도 하 문제는 줄어들고 난이도 중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풀 때 힘들었어요. 먹어라 하는 문제가 없어. 요즘은 몇 문제 없어요. 딱 보면 답 나온 거 있죠.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한 10문제는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먹으라는 문제는 5문제밖에 안 나와요. 하나하나 고민해서 그렇지. 그래서 요즘 추세가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민법 공부 방법. 1교시는 오리엔테이션 할게요. 민법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민법을 공부할 대상은 첫 번째, 법 조문입니다. 제1조, 2조. 우리는 법 조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법 조문을 비롯한 기본 관련 이론. 그 다음, 대법원 판례. 이게 우리 시험 공부 대상이에요. 법 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기초예요. 법 조문을 알아야 대법원 판례가 읽혀요. 그래서 법 조문, 두 번째 대법원 판례까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봤듯이 출제 비중은 50대 50 또는 60대 40%, 6대 4, 플러스 마이너스 10% 오차 있어요. 이 정도 나오죠. 자, 그러면 법 조문은 법이 이렇게 규정해 놨죠. 따라서 우리는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잠깐. 법 조문 어느 정도? 외워줘야 돼요. 법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법에 반항하면 돼요, 안 돼요? 법에 반항은 하면 안 되죠. 법이 하세요 했으면 그렇구나 일단 이해하고 그 다음은 어느 정도 외워야 돼.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덮어놓고 판례의 결론을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법 조문하고 대법원 판례 공부 방법을 달라야 돼요.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례를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그 다음 풀어가야 돼요.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하고 풀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판례 결론이 있죠. 대법원이 어느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봤어요. 할 수 있대. 그러면 시험은 이 경우 2줄짜리 문장으로 나오겠죠. 소수로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 그러면 X지문이에요. X지문.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 이 결론 할 수 있다고 본 이 문장 2줄짜리 3줄짜리를 외워야 되느냐? 이 결론을 무조건 외우면 외울 게 너무 많아져요. 우리는 과목이 6과목이나 되죠. 특히 2차 과목은 법 조문만 출제가 돼요. 대부분 판례가 안 나와. 중개사법은 판례 조금 나오지만 부동산 공법 100% 법 조문만 나와. 법 조문이 엄청 많아요. 엄청 외워야 돼. 공시법 외워야 돼. 법 조문만 나오니까. 세법, 세율 외워야죠. 다 법 조문만 나와요. 하지만 1차 민법의 특성 대부분 판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것도 무려 절반 나오고 중요한 건 정답 지문으로 따지면 75% 정도가 판례 지문에 정답 지문이 박혀요. 즉 출제는 법 조문 절반, 대법원 판례 절반 100개 나오지만 정답 지문 한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정답 지문은 대법원 판례가 많아요. 이게 30년 기출 분석이에요. 75% 정도 돼요. 결국 민법은 대법원 판례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점수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판례 결론을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본 이유가 있어요. 대법원은 그냥 결론을 내잖아요. 이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유를 통해서 판례 결론을 풀어갈 거예요. 결국 대법원이 할 수 있다고 본 이유, 왜 대법원이 할 수 있다고 보고 할 수 없다고 봤느냐, 이 이유를 통해서 계속 훈련할 거예요. 그럼 이 결론이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나중에 안 헷갈려요. 단순히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걸 단순 암기라고요. 단순 암기는 나중에 헷갈려요. 있었더라 이게 없었더라. 하지만 이유를 통해서 내가 이 지문을 공부를 하면 안 헷갈려요. 기억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항상 이렇게 이유는 여러분들은 몰라요. 제가 알려드려야지. 왜 대법원이 이렇게 결론을 냈는지 이유는 제가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유를 통해서 풀어갑니다. 따라서 뭘 외워버리냐? 이유를 외우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면 이유를 외우면 나중에 몇 번 까먹더라도 계속 훈련하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줘요. 이 결론이 안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유를 통해서 대법원이 이래서 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이걸 내가 훈련을 하면 무슨 결론이 되냐? 이 대법원 판례를 내가 이해를 한 거예요. 이유를 모른 채 있다 없다 하면 단순 암기, 전화번호 외우듯이 나중에 헷갈리죠. 하지만 이유를 통해서 대법원 판례 결론을 내가 훈련을 하면 이 판례가 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다는 얘기는 기억이 오래 가요. 안 헷갈려. 시간이 지나도 한 달, 2달이 지나도 있어. 왜? 왜를 아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례 공부는 판례 결론, 결국 시험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 이유를 통해서 계속 훈련하면 안 헷갈립니다. 안 헷갈린다는 얘기는 점수가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진행. 자, 이제 공부 방법. 흑판 설명에 집중합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흑판에 대고 이제 요즘 PPT이기 때문에 판사는 거의 안 하겠지만 이렇게 설명할 때 저를 보지 마시고 뭘 본다? 글씨를 본다. 글씨를. 그래서 들어야 돼요. 글씨 보시면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이해가 되지. 안 들었는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제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듣고 그렇지 고개 끄덕이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지 그렇지예요. 그렇지. 자, 이해됐어. 반복합니다. 우리 순환으로 돌죠? 1월달 하고 3월달 하고 5월달 하고 7월달 하고 9월달 하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외워집니다.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외우세요 하는 건 외우세요. 근데 제가 특별히 외우세요 하지 않으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돼요. 시간 얘기를 해요. 시간이. 1년 동안 열심히 듣고 따라하고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외워진다는 얘기는 오지선다, 있다 없다, 맞냐 틀리냐 OX가 골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이 아니죠.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에서 암기라는 것은 안 보고 줄줄줄줄 읊는 게 아니에요. 나온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만 골라내면 돼. 그래서 맞는지 틀린지 이 지문이. 그래서 이 암기는 무조건의 암기가 아니라 지문이 이 말이 맞는지 아니야 틀린 설명이야. 이게 골라질 정도로만 외우면 돼요. 2차하고 좀 달라요. 민법 공부하고 2차 과목 법 공부 조금 달라요. 이제 다른 과목 접하면 알아요. 민법은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 잘 외워지는 거예요. 2차도 그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잘 외우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외워져요. 짜증나요. 공부하기 싫어. 아니 2줄짜리 문장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좋겠어? 짜증나겠어? 아 짜증나요. 근데 법학이 그래요. 대법원 판례를 읽었는데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무수히 경험해요. 이해가 되게끔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해 안 가요. 진짜예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암기가 잘 되거든요. 끝까지 이해가 안 가. 아 그러면 그냥 외워야지 뭐. 마지막이 그냥 외우는 거예요. 단순 암기는 언제 한다?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외워야지.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가급적 처음에는 외우려는 공부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듣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는 공부를 당분간 할 거예요. 처음부터 외우려고 접근하면 공부하기 싫어요. 앞으로 우리는 긴 마라톤 1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 공부하기 싫어요. 중간에 내년 2월쯤 포기해버려요. 공부하기 힘들어서. 왜 스트레스 받거든. 그래서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으러 온다.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서 3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외우려고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그 다음 가장 좋은 공부 방법. 눈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소리 내어 뱉으세요. 뱉어버려야 돼. 수업 중에도 따라하세요. 조근조근. 옆에 사람만 방해 안 될 정도로. 눈으로 보면 내게 되는 게 오래 걸려요. 뱉어버려야지 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지문을 공부했으면 고개 들고 방금 공부한 단어를 뱉는 거야. 어떻게? 5번씩. 진도가 중요하잖아요. 진도 막 빼려고 하지 말고 잠시 고개를 들고 방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생각, 음미하면서 정리, 단어 중심으로. 이게 엄청난 공부 방법이에요. 이것같이 좋은 공부 방법 없어.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소리내 읽어요. 이게 수십 번 시간이 지나면 외워져 있어요. 정말이에요.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따라하세요. 5번씩. 법률행위, 법률규정, 낯설죠. 법률용어 낯설죠. 그냥 하세요. 법률행위, 이런 게 있어. 법률규정, 그런 게 있어. 소유권, 점유권, 전세권, 임차권. 그냥 따라하세요. 따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낯설지만 나중에 익숙해져요. 법률 용어가 처음에 낯설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 이것만큼 좋은 공부 방법 없어요. 뱉으세요. 그 다음 키워드 중심. 공부는 우리 시험 지문은 2줄짜리, 3줄짜리, 4줄까지도 나요. 보통은 2줄, 3줄이에요. 그러면 항상 객관식 오지선다는 소수로가 있는지 없는지, 유효인지 무효인지,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그 중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 조문이든 대법원 판례든 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중심 단어가 있어요. 이걸 키워드 중심 단어라고요. 그러면 2줄짜리 문장, 시험 지문이 2줄짜리면 이 2줄짜리 문장은 일단 읽고 이해하고 과연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OX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지선다는 OX 싸움에 OX 중심 단어를 잡고 있다구나. 이 단어가 있으니까 있다로 끝나야지. 대표 중간에 누군가가 등기를 했죠.
등기. 등기 했대요. 그러면 소수로는 이놈은 갑은 등기를 했다면 소수로가 할 수 있다 아니면 할 수 없다로 끝날까요? 한번 생각해봐. 민법은 생각해야 돼. 등기를 했대. 그러면 이 사람 갑은 뭔가를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할 수 없다로 끝나는 게 자연스러울까? 등기를 했대. 등기하느라고 고생했어요? 고생 안 했어요? 등기하느라 고생했겠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법이 권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왜 민법이 있다 없다 지문이 많이 나오느냐? 민법은 권리 의무 관계거든요. 그래서 등기를 했다면 소수는 있다로 끝나요. 왜? 등기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이게 중심 단어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법 임차권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토지 임차인이 건물 등기를 했다면 소수는 무조건 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근데 없다로 끝났어요? X 정답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장은 반드시 이 문장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중심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 단어 한번 읽고 그렇지 등기했지 고개 들고 그렇지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면 내게 되는 게 훨씬 빨라집니다. 단순히 읽고 눈으로 보고 페이지 넘겨 진도 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4시간이 필요해. 그렇지. 방금 본 내용을 고개 들고 5번씩 따라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렇지. 등기하면 고생했으니까 권리를 주겠지? 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10개월 후에도 이게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안 헷갈리지.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단순 암기 아니야. 이게 됐어. 제가 이해시켜줬잖아. 고생했잖아요. 고생했으면 법은 권리를 준다.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막 외우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민법을 무조건 덮어놓고 외우려고 접근하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와. 왜? 단순 외우면 계속 헷갈리거든. 아니면 근본, 이유를 알고, 왜를 알고, 중심 단어를 잡고 하면 있다 없다 결론이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린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공방법. 강의. 제 강의를 자주 들으세요. 자주 들어요. 자주 들어요. 왔다 갔다 하실 때, 버스 타실 때, 전철 타실 때, 운전하실 때, 산책하실 때 들으면서 따라하세요. 산책을 앞으로 1년 동안 자주 가세요. 남편에게서 벗어나세요. 산책 가서 따라하세요. 바뀌니까 따라해도 돼요. 들으면서 따라해버려요. 도서관에서는 소리 못 내잖아요. 밖에 나가서 작게 따라해도 되고 크게 따라해도 되고 자주 들으세요. 그러면 제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습득이 돼요. 낯선 이 법학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공부에서. 우리 처음 법 공부를 하잖아요. 법 공부가 되게 어려워요. 법 공부가.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는 방법 자주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낯설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주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 예습하지 마세요. 복습만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예습은 금지입니다.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겠지만 미리 기본서를 보면 제가 하지 않은 내용을 읽게 되고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스트레스만 받아. 그날 제가 설명한 내용 복습만 하십니다. 1년 내내. 복습만 하세요. 예습하지 말아요. 그 효율성 없어요. 그 다음 밑줄 칠 때 형광펜으로도 하시고 볼펜으로 하시고 연필 자유입니다. 단 쭉 이렇게 밑줄 치지 마세요. 문장 전체에 밑줄 치지 마시고 어떻게 친다? 키워드에 치시는 거야. 그래서 밑줄은 쭉 긋는 게 아니라 나눠서 단어별로 단어에 여기에만 밑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눈에 띄어요. 쭉 두 줄 그어버리면 눈에 안 들어오지. 그래서 중요한 단어에만 밑줄 쫙. 그다음에 있다 없다 여기도 딱 밑줄 또는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밑줄은 단어에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가 공부한 거예요. 마지막 이거죠. 가장 중요해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자. 이게 객관식 오지선다 시험 자세예요. 많은 거 알 필요 없어요. 정답 지문은 40문제에서 40개밖에 없어요. 내 지문 몰라도 정답 지문 그거 하나만 알면 그 문제를 맞히는 거예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자. 정확히 하려면 이런 식의 공부하면 돼요.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알자. 진도 중요하잖아요. 양 많이 늘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나중에 별로 해줘요. 별 하나, 별 셋, 별 5개. 별 5개가 왕별이에요. 별 3개, 5개만큼은 무조건 복습하셔야 돼요. 이 별 3개, 5개가 나중에 특별별까지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것만 해도 60점 넘어요. 물론 별 하나까지 해야 되겠지만. 근데 순서가 있어. 처음에는 중요한 걸 하는 거, 중요한 거. 처음부터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 거, 그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부터 내 걸로 만들어가고 점차 덜 중요한 걸로 가는 거예요. 공부는 중요한 것부터 내 걸로 하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조금 덜 중요한 것까지 양을 살짝 늘려가다가 마지막에는 또 줄이는 거예요. 이제 정리, 요약으로. 그래서 하나를 할 때도 정확히 알자. 많은 거 두리뭉실 객관식 문제 못 풀어요. 계속 헷갈리기만 하지. 있었더라 없었더라. 답을 못 골라. 하염없이 읽지. 있었더라 없었더라. 하지만 정확히 알면 정답집 채버리죠. 그래서 40문제에서 정답 지문은 몇 개 있다? 40개밖에 없어요. 물론 박스형에서는 2개를 알아야 정답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마인드로 1년 동안 공부하세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자. 자, 1년 카리큘럼. 우리가 이제 학원 내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시험날이에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1년 카리큘럼. 지금 11월이죠. 한 달 동안 인문 기초과정 할 거예요. 4주에서. 오늘을 포함한 4주. 그 다음에 12월에 이제 기본소통에서 기본적으로 갈 거예요. 여기는 3개월 과정이에요. 12월, 1월, 2월까지 3개월 동안 법 조문 위주로 할 거예요. 중요한 판례하고. 그 다음 3, 4월 2달 동안 이제 대법원 판례를 잡을 거예요. 기초가 쌓여야지 대법원 판례가 읽혀요. 대법원 판례가 참 어려워요. 읽었는데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법조문 엄청 많거든요. 따라서 기초 쌓고 그 다음은 3, 4월에 심화과정 대법원 판례 이제 가야지. 물론 여기 때도 대법원 판례 해요. 하지만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양을 확 늘릴 거예요. 그 다음 5월, 6월 핵심 요약 정리, 7월 핵심 요약 정리 문제, 그 다음 9월, 10월에 실제 이제 동영 모의고사도 보고 백선 문제도 풀고 실전 훈련. 물론 그 전부터 문제는 풀어요. 이제 3월부터 오후 특강 해가지고 문제, 기출 문제도 풀고 문제집도 풀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정규 과정이고. 자, 그러면 제 강의 이렇게 가요. 민법이 양이 많아요. 우리 5과목 중 부동산 공법이 양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꽤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3달 과정에서도 절대 못해요. 단계를 나눌 겁니다. 기초 11월 달에 기초 용어 잡을 거예요. 한 달 동안 4주 동안. 그 다음 1월 달에 양을 늘리겠죠. 계단을 밟을 거예요. 법조문 합니다. 그 다음 3월 달에 다시 양을 늘리죠. 이제 판례를 막 해야겠죠. 이렇게 또 계단 올라가요. 5월 달에는 어려워서 안 한 거 하고 그 다음 별로 안 중요해서 안 한 거. 그걸 봐야지.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살짝 늘려서 이렇게 6월까지 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을 전부 할 거예요. 물론 4월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의 8, 90%는 해요. 80에서 90% 몇 월까지 해요? 4월까지예요. 4월까지. 그래서 1월, 2월까지 아마 절반쯤 할 거고 3, 4월 2달 동안 이제 어려운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약 30%가 올라갈 거예요. 30에서 35%.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아주 어려운 거 빼놓고는 4월에 완성돼요. 그래서 4월달 강의를 듣고 시험장 가면 훈련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거의 합격 점수 이상은 나올 수 있는 내용은 해요. 단지 훈련이 안 돼 있지 점수는 안 나와요. 그래서 지문 훈련도 계속 같이 할 거예요. 절대 모든 시험은 기출을 벗어날 수가 없다. 명심해요. 기출 공부하는 거 1년 동안. 단지 기출 그대로 나오지 않고 살짝살짝 틀어요. 그래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외우면 살짝 틀어버리면 뭔 소리인지 몰라버려. 하지만 내가 제대로 민법에 대해서 이해가 돼 있으면 살짝 출전이 틀어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 다음 이해를 해야 찍는 실력이 높아져요. 낯선 지문 만날 때 올해도 한 2문제는 난이도상 3문제 정도까지 찍어서 맞출 수 있었어요. 평소에 이해하는 생각하는 식으로 민법을 공부했다면 찍는 실력이 높아져요. 찍는 실력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그 다음 지금은 입문서로 할 거고 12월부터 2월, 3월, 4월
기본서 나올 거예요. 기본서로 합니다. 기본서. 그 다음 5월부터는 제 요약집이 나와요. 그래서 5월부터는 제 요약집을 할 거예요. 자, 기본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서. 법은 논리 과목이라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 단순히 외워 과목이 아니에요. 단순히 외워서는 해결이 안 돼요. 기본서를 읽어야 문장 해석 능력이 커져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서는 저는 하는 거고 같이 읽어드려요. 이해시키고. 기초가 쌓여야 제 요약집이 읽혀요. 제 요약집은 거의 90% 이상 기출 지문으로 편집해놨어요. 그러니까 요약집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효과가 나요. 나중에는 이제 이걸로 결국 정리하면 되는데 완벽해요. 하지만 요약집이 읽히려면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본서를 좀 중요시해요. 이런 식으로 1년을 갈 거예요. 자, 민법.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끝났어요. 민법. 우리가 뭘 배우느냐? 첫 번째, 민법 총칙이에요. 민법은 양이 굉장히 많다겠죠? 법대에서 4년간 배워요. 4년간. 1학년 때 배우는 게 민법 총칙이에요. 1학년 2학기 때 배워요. 두 번째, 물권법. 세 번째, 채권법. 네 번째, 친족 상속법. 자, 민법은 이렇게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민법 총칙. 자, 따라하세요. 뱉어야 돼, 수업 중에도. 따라하세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 자, 이 중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만 우리 시험범위에 나와요. 법률행위. 민법 총칙 중 절반이에요. 그래서 결국 총칙에서 우리는 법률행위를 배울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가 뭐냐? 계약을 말해요. 계약. 우리 뭐 사죠? 슈퍼 가서 버스 타죠? 다 계약이에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세 살고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앞으로 법률행위, 총칙에서 법률행위가 나오면 계약이라고 읽어버려요. 계약한다, 계약. 이 총칙에서 우리가 법률행위를 배울 거고, 자, 채권법도 양이 굉장히 많은데 채권법 전부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중 극히 일부예요. 채권 총농, 강농 중 약 20%밖에 해당한대요. 20%에 해당하는 계약법만 배울 거예요. 계약법만. 굉장히 좋은 거죠. 채권법을 만약 전부 중개사 시험에 냈다. 여러분들 죽어요. 왜? 채권법이 제일 어려워요. 특히 채권 총론이. 거기서 뭐 연대 보증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연대 채무. 되게 어려워. 죽는 줄 알았어, 공부할 때. 채권법이 되게 어려워요. 다행히 우리는 그중 극히 일부인 계약법만 나와. 왜? 공인중개사가 계약하는 걸 중개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파트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과 관련된 계약법이 우리 시험범위. 그 다음 친족상속법은 친족, 가족이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받겠죠. 이거 공인중개사 업무에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필요해. 중개 친족상속은 필요하지 않아요. 공인중개사 업무에. 그래서 친족상속법은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돼요. 결국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시험범위로 잡았어요. 공인중개사는. 총칙, 물권, 채권법 속 계약법이 우리 시험범위예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대상이에요. 자, 친족상속법에 빠진 대신 그냥 이렇게만 하지.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데 조금 편할 텐데. 아이고, 친상을 뺐다고 이걸 넣어버리네. 민사에 관한 특별법. 민사에 관한 특별법. 민사 반대말은 형사라고 해요. 민사 반대말 형사 또는 행정, 공적 파트. 민사에 관한 특별법 5개를 배워요. 이제 다는 아닐 거고 한두 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주택, 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주임법 그래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배울 거예요. 두 번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그래요. 주택, 상가. 세 번째 법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말이 무지 어렵죠? 어떻게 읽을지도 잘 몰라, 처음에는. 가등기, 담보, 끊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줄여서 가등기, 담보법 그래요.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 아파트, 집합 건물이라고요. 아파트에 관련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읽는 습성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 지문을 읽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꾸 읽어야 돼요. 긴 문장을 읽고 빨리빨리 정리하는 습관. 집합 건물에 끊어서 읽어야 돼요.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합 건물. 마지막 5번째. 부동산. 이것도 법 대개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봐봐.
어떻게 읽어야 될까, 저걸? 잘 읽었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이렇게 끊는 거예요. 등기에 관한 법률. 즉,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해라. 명의 신탁하지 마라. 법이에요. 이게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 그래서 우리가 친족, 상속, 가족법이 우리 시험범위에서 빠진 대신 민사에 관한 특별법 5개가 우리 시험범위 추가됐어요. 주택, 상가,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 이렇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자꾸 뱉으세요. 수업 중에 뱉으세요. 뱉어. 눈으로 보지 말고 옆 사람 방해 안 될 정도로 중얼거려요. 서로. 학원 분위기가 좀 떠들썩해 해야 돼요. 너무 조용하죠. 그럼 합격률도 조용해요. 그러니까 수업은 조금 부산해야 돼. 따라하세요. 자꾸 듣고 이해하려고 따라하시고. 자, 그러면 민법 총칙이 몇 문제, 40문제 중 몇 문제가 나오느냐? 10문제 나옵니다. 총칙에서 10문제. 그럼 물권법이 몇 문제 나오느냐? 물권법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14문제 나와요. 계약법은 몇 문제 나올까요? 계약법은 10문제 나와요. 총칙하고 계약법이 10문제, 절반이 딱 나와요. 그러면 10문제, 14문제니까 34문제가 나왔네요. 남은 문제는 6문제죠. 그래서 민사특별법, 이 5가지 법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40문제가 나와요. 이건 고정돼 있어요. 거의 고정. 올해도 똑같았어요. 총칙 10, 물권법 14, 계약법 10, 특별법 6개. 거의 고정. 그래서 총칙하고 계약법 양, 총칙하고 계약법 양을 합친 게 물권법이에요. 즉, 물권법이 양은 많은데 문제는 20문제가 아니라 14문제가 나오죠. 이유는 특별법이 6문제를 가져갔죠.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 총칙하고 계약법을 합친 양이 물권법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법 과목명이. 그 앞에 또 붙어요. 부동산 중개에 관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에요. 그 말이 붙어 있어요. 출제 그 공고에. 부동산 중개에 관한 민법이에요. 따라서 동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동산 관련 내용은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내용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 내용만 할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고생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총칙, 물권, 계약법, 민사특별법 중 어디가 제일 어려울까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특별법이 어려워요. 공부하는데. 책을 읽고 공부하는데 특별법이 무슨 얘기냐? 민법 지식이 돼야 특별법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먼저 총칙, 물권, 계약법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그 바탕, 기초가 쌓여야 계약법에서 임대차를 알아야 주택상가를 기본적으로 알게 돼요. 그 다음 가등기담보는 물권에서 저당권을 알아야 가담법을 익혀요. 저당권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민법 지식이 있어야 각 특별법이 돼요. 마찬가지 소유권을 알아야 아파트 소유에 관한 집합권법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하지 마라. 이것도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권법을 알아야 가등기, 집합건물, 실명법이 해결되고요. 계약법에서 임대차 계약을 알아야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가 읽히는 거예요. 결국 순서는 민법을 먼저 잡고 민법 기반 위에서 나중에 특별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법은 3월 마지막 주에 절반이 들어가고 6월 달에 완성을 할 거예요. 절반. 그 전까지는 총칙하고 계약법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 정도로 민법이 꽤 양이 많아요. 민법이 학개론의 2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부량에. 진짜예요. 교재는 비슷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 내가 체감하는 공부량은 학개론보다 훨씬 많아요. 민법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고. 이제 설명 잠깐 할게요. 아니야. 이건 쉬고 할게요. 10분간 쉬고 합니다. 1시간이